안녕하세요. 세상의 뉴스를 모아서 엑기스만 간추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이 정말 방대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분쟁 소식부터 시작해서요. 네, 또 각국 정상들의 외교적인 움직임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우리 경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무역 정책 얘기도 있고.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막 섞여 있는데요. 맞아요. 저희의 목표는 이 복잡하게 얽힌 정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하고 또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을 쏙쏙 뽑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개별 사건들이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 큰 그림을 좀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마치 그 흩어진 퍼즐 조각 맞추듯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지금도 계속 긴장이 흐르는 곳이죠. 지정학적 분쟁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즈음에서 여러 일이 있었어요. 네, 8월 24일이었죠. 러시아 쪽 주장을 보면요.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서부 크루스크 지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드론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요? 아이고, 그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화재는 금방 껐고 방사능 수치도 정상이라고는 합니다. 그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고요. 아, 다행이네요. 근데 공격이 거기서 그친 게 아니죠? 네, 러시아 발표로는요. 레닌그라드 지역의 우스트루가 항구라고 거기가 주요 연료 수출 터미널인데 거기를 포함해서 여러 에너지 시설이 또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해요. 우크라이나 드론으로요? 네, 밤사이에만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95대를 격추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와, 95대요? 그럼 우크라이나 쪽 입장을 뭔가요? 반대로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밤새 드론이랑 미사일로 72번 공격을 해왔고 그중 48기를 격추하거나 교란시켰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계속 공방이 치열한 거죠. 정말 치열하네요. 이런 와중에도 근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는 계속되는 모양새예요? 네, 맞아요. 캐나다 총리가 직접 키이우를 방문했더라고요. 아, 마크 카니 총리요? 네. 그래서 2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고요. 2조 원, 엄청나네요. 심지어 캐나다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해요.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지원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노르웨이도 독일이랑 같이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 2기 포함해서 대규모 방공 지원을 발표했고요. 미국 특사도 가고 교황님 메시지도 있었고요. 독립기념일을 계기로 확실히 관심이 집중되네요. 네. 그리고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포로 교환도 있었습니다. 아, 포로 교환이요? 네, 러시아는 자기네 군인 146명하고 쿠르스크 주민 8명이 돌아왔다고 했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자국 군인, 민간인들이 돌아왔다고 확인했어요. 얼마나 오래 잡혀 있었던 거죠? 대부분 2022년부터 억류되어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는 거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동북아시아에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네요. 네, 그 소식도 중요하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새로운 대공미사일 이종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대공 미사일이요. 어떤 종류인가요? 북한 매체 설명으로는 이게 드론이나 순항미사일 요격에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이 좀 미묘하지 않나요? 맞아요. 딱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하고 미국 순방길에 올랐을 때거든요. 아, 그렇군요. 타이밍이 참. 네. 지금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하고는 대화 안 하겠다 이런 분위기고 오히려 러시아하고 관계를 엄청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병력 보낸다는 얘기도 있고 무기도 지원했다는 정황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게 문제인데 수천 명 병력 파견설도 있고 실제로 폭탄이나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지원한 걸로 알려지면서 그 대가로 러시아한테서 뭔가 첨단 군사기술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어떤 기술을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북한의 좀 낡은 대공 방어 시스템이나 레이더 기술 같은 거요. 이걸 러시아가 좀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네요. 네. 예전에 우리 정부에서도 러시아가 평양 방공망 강화를 도왔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북한 건설 노동자나 지뢰 제거 인력이 조만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정부 당국 분석까지 나왔어요. 와,
이게 정말 여러 나라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중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자 지구 분쟁 소식인데요. 아, 이것도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상황이 계속 비극적이죠. 가자시티 남부에서 그 구호품 받으러 가던 팔레스타인 주민 4분이 이스라엘군 총격으로 또 사망했어요. 4분이나요? 아이고, 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병원이나 목격자들 말로는 그 미군 계약업체가 운영하는 배급소가 있나 봐요. GHF라고. 네? 거기로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군이 갑자기 총을 쐈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이유가 뭔가요? 글쎄요, 뭐 일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보다 좀 먼저 배급소 쪽으로 움직였다. 뭐 이런 주장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총알 쏘나요? 그게 문제죠. 근데 또 GHF, 그 재단 측에서는 이 사건이 자기네 배급소 근처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어요. 아, 또 말이 엇갈리는군요. 진실 공방이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식량 위기는 뭐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렇죠. 기근 상태라고 공식 선언까지 나왔다면서요. 네, 국제식량안보분류체계 IPC라는 곳에서 가자시티는 공식적으로 기근 상태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게 다른 지역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경고까지 했고요. 아, 정말 끔찍하네요. 영양실조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가자 보건당국 말표로는 추가로 8명이 더 숨져서 누적 289명인데 이 중에 115명이 어린이래요. 어린이가 115명이요? 네. 그리고 전쟁 중에 구호품 받으려다가 숨진 사람만 2,000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어요. 2,000명이요?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네요. 전체 사망자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6만 2천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6만 2천 명.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공세를 준비 중이라고요? 네, 오히려 가자시티에 대한 공세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국방장관은 도시 파괴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이고요. 파괴 가능성이요? 네, 가자시티 북쪽에 있는 자발리아 난민 캠프에서는 매일같이 격렬한 폭발음이 들린다고 하고 주민들은 라파처럼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쫓겨날까 봐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아, 휴전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실상 뭐 교착 상태인 것 같아요. 하마스는 중재안 받아들였다 이런 입장인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모든 해법을 다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답이 안 보이네요, 정말. 자, 이번엔 아프리카로 가보겠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소식인데요. 전직 대통령 재판이 있다고요? 네, 이것도 상당히 주목받는 사건입니다. 검찰이 조제프 카빌라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어요. 사형이요? 전직 대통령한테요? 네, 반역죄라고 전쟁 범죄 이런 혐의들이에요. 근데 카빌라 전 대통령은 지금 해외에 있어서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궐석 재판 중입니다. 아, 궐석 재판. 카빌라가 어떤 인물이었죠? 2001년부터 2019년까지 꽤 오랫동안 콩고를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혐의가 뭐길래 사형까지 구형된 건가요? 지금 콩고 정부는요, 카빌라가 M23 반군을 뒤에서 지원했다고 주장해요. 이 M23 반군이 루안다 지원을 받는 걸로 알려진 콩고 동부의 주요 반군 세력이거든요. 아, 반군 지원 혐의군요. 네, 그래서 기소 내용에 보면 M23 반군하고 연계된 전쟁 범죄, 뭐 살인이나 강간 같은 아주 심각한 혐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빌라 쪽 입장은 어떤가요? 당연히 지지자들은 이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카빌라는 지난 5월에 이미 대통령 면책 특권도 박탈당했고 지금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해요. 그렇군요. 판결은 아직 안 나온 거죠? 밝히려는 것보다는 좀 정치적인 목적이 강해 보인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전직 국가 원수에게 사형 구형이라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지구촌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많네요. 자,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요. 국제관계하고 경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동북아시아의 기류 변화가 좀 눈에 띄는데요. 네, 한일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양자 정상회담 상대로 미국이 아니라 일본을 먼저 방문했어요. 이게 좀 의외였죠. 맞아요. 보통은 미국을 먼저 가는데 이번엔 일본 이시바 총리를 먼저 만났죠. 그리고 17년 만에 공동 성명까지 발표했고요. 17년 만에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뭐 AI나 무역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같은 데서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계속 껄끄러웠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까워지는 배경이 뭘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들을 쭉 보면 역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 때 경험했던 예측 불가능성, 이게 양국 모두에게 좀 큰 걱정거리였던 것 같아요. 아, 그때 갑자기 관세 때리고 방위비 올리라고 하고 그랬었죠. 네,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 않을까요? 북한 위협이라든지 중국 문제라든지. 물론이죠. 북한 핵 문제는 계속되고 이제 러시아랑 군사협력까지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또 중국은 대만 의함에서 군사활동 늘리고 있고 이런 영내 긴장 고조가 아무래도 양국이 서로 좀 기댈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겠죠. 경제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때 시작된 무역전쟁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은 자동차나 첨단 기술 산업 비중이 크니까요. 이런 무역 갈등이 계속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안팎의 요인들이 작용해서 수십 년 묵은 감정을 넘어서 일단 손을 잡는 모양새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연대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게 얼마나 갈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시바 총리도 국내 정치 상황이 좀 불안정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렵게 만든 이 협력 분위기가 다음 지도부까지 잘 이어질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미 대륙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 무역 갈등에 좀 변화가 있나 봐요. 네, 약간 완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미국이 USMCA, 그러니까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하에서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일부 면제해줬나 봐요. 거기에 맞춰서 캐나다도 그동안 미국 제품에 부과했던 보복 관세, 이걸 상당 부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 서로 주고받는 형식이군요. 그럼 이제 좀 관계가 풀릴까요? 카니 총리는 이걸 계기로 양국 간 무역 협상이 다시 좀 재개되길 기대하는 눈치예요. 근데 캐나다 내부에서는 반응이 좀 엇갈려요. 어떤 반응이죠? 일부 정치인이나 그런 게 특히 자동차 노조 같은 데서는 이거 미국의 압력에 그냥 굴복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USMCA가 캐나다 경제에 중요하죠. 그렇죠. 캐나다나 멕시코 경제에는 정말 중요한 협정인데 최근에 미국 상무장관이 이거 재협상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관세를 철회한 거라 좀 해석이 분분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관세 문제가요, 단순히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 소비자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슬금슬금 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면서요. 아, 네. 스닉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게 참 재밌는 지점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관세, 그거 외국 기업이 내는 거야. 미국 재정에 도움돼.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 나오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요. 결국에는 그 비용 부담을 미국 기업들하고 소비자들이 지고 있다는 분석이 훨씬 많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간단한데요. 수입품 가격 자체는 크게 안 변했어요. 그 말은 수출하는 외국 기업들이 가격을 안 낮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관세 비용은 누가 내느냐? 결국 미국에서 물건 수입하는 업체들이 내고 그 비용이 제조사, 소매업체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같은 소비자에게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아직 관세 때문에 물가가 엄청 올랐다 이렇게 체감은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기업들이 관세 부과되기 전에 미리 재고를 엄청 쌓아뒀어요. 아, 사재기처럼요? 그렇죠. 그리고 공급망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 비용을 조금씩 나눠서 부담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관세가 모든 품목에 한꺼번에 팍 부과된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적용됐고 면제되는 품목도 있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예를 들어 가정용 가구나 침구류, 공구, 장난감 같은 일부 수입품 가격은 이미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서 오르고 있어요. 아, 일부 품목은 이미 오르고 있군요. 네. 심지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에서는 수입품 가격이 관세 부과 전보다 평균 5% 정도 높고 놀랍게도 미국산 제품 가격도 3% 정도 올랐다고 분석했어요. 미국산 제품 가격도요? 왜죠? 경쟁하는 수입품 가격이 오르니까 미국 기업들도
이때다 하고 가격을 올릴 여지가 생긴 거죠. 아, 그렇군요. 결국은 시간 문제일 뿐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애틀란타 연준 조사에서도 기업들이 올해 안에 가격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답한 비율이 꽤 높았고요. 월마트 CEO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관세 때문에 비용이 매주 오르고 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올해 동안 가격 인상은 참아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참아보겠다는 건 언젠가는 올리겠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게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잘 눈치 못 채거나 뭐 이 정도는 감당하겠지 싶어서 가격을 야금야금 올리는 전략, 그게 바로 슬금슬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결국 관세라는 정책의 영향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우리 지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네요. 네, 그 점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 목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다룬 국제 정세나 경제 문제와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들인데요. 먼저 그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공범 기슬레인 맥스웰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고요. 네, 이것도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맥스웰하고 클린턴 가문 관계에 대한 건데요. 클린턴 가문이요? 네, 맥스웰이 이미 성추문 의혹을 받고 있던 시점, 그것도 몇 년이 지난 2013년에도 클린턴 재단이 주최하는 아주 큰 국제 행사, CGI라고 하죠.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여기에 귀빈으로 초청받아서 표창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2013년에요? 의혹이 이미 제기된 후인데도요? 네, 새로 공개된 영상이나 문서를 보면요. 맥스웰이 자기가 만든 테라마르 프로젝트라는 해양보존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고 CGI에서 사회공헌 약속하고 실천하는 리더들 뽑는 실천 약속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갔어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심지어는 빌 클린턴이나 힐러리 클린턴이 개인적으로 맥스웰을 무료로 초청하라고 추천했다는 내부 정보까지 나왔어요. 이게 왜 더 놀랍냐면 제가 알기로는 2011년쯤에 이미 맥스웰 관련 의혹이 언론에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클린턴 측은 이 맥스웰 행사 명단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기록이 있는데도 불과 2년 뒤에 버젓이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행사에 참여한 거죠.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당시 CGI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꽤 큰 의미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상당한 공신력을 얻는 거였어요. 맥스웰 입장에서는 앱스타인 때문에 망가진 이미지를 해양환경운동가라는 타이틀로 좀 세탁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결과적으로 클린턴 재단 행사가 그런 기회를 준 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 클린턴 재단 측에서는 그때 무료 초청 승인이 수백 건이었고 다 실무진선에서 처리된 거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고요. 빌 클린턴 대변인도 앱스타인 범죄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맥스웰하고 클린턴 가문의 오랜 인연도 다시 주목받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1993년에 맥스웰이 백악관 방문한 기록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에 빌 클린턴하고 같이 식사하거나 행사에 참석한 사진들, 네. 앱스타인 전용기에 같이 탔던 지록도 있고 클린턴 도서관 건립이나 힐러리 대선 캠페인 기금 모금 행사를 같이 주최하기도 했고요. 와, 정말 가깝게 지냈네요. 심지어 딸 첼시 클린턴하고 같이 휴가도 가고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정말 오랫동안 깊은 관계였던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맥스웰이 법무부 조사에서 빌 클린턴은 앱스타인 섬에 간 적 없다. 내가 두 사람 소개해줬고 CGI 구상에도 내가 도움 줬다 뭐 이런 주장도 했다고 하네요. 정말 복잡하네요. 과거의 인연이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지는 걸 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예상치 못한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있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근처에서 스쿨버스 사고가 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학교 풋볼팀 선수들을 태운 버스였는데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아이고,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버스에 총 28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 21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아, 그래도 21명이나 다쳤군요. 사고 원인은 밝혀졌나요? 사고 난 곳이 평소에도 좀 위험하다고 알려진 급커브 구간이었대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버스가 완전히 뒤집혔던 건가요? 네, 옆으로 완전히 넘어졌다가 학생들이 창문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다시 바로 세워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아, 정말 아찔했겠네요. 해당 학교 팀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네, SNS 통해서 선수들하고 코치들 무사하게 기도해달라는 메시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부디 큰 부상 없이 모두 잘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가자 지구처럼 아직도 분쟁이 계속되는 곳의 소식부터 시작해서요. 네, 또 한일 관계나 미 캐나다 관계처럼 계속 변화하는 국제 외교 모드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죠. 관세 문제처럼 우리 경제랑 바로 연결되는 정책의 뒷이야기, 또 오래된 스캔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까지 정말 흩어져 있는 정보들 속에서 중요한 맥락을 좀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네, 오늘 다룬 이야기들을 쭉 돌아보면 뭐랄까, 복잡성 그리고 해석, 이게 참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복잡성과 해석이요? 네, 예를 들어 관세를 진짜 누가 내는 거냐, 이거에 대한 주장이 막 엇갈리잖아요. 그렇죠. 가자지구 총격 사건도 증언이 서로 다르고 맥스웰 주장하고 또 드러난 증거 사이에도 간극이 있고요. 우리가 접하는 정보 자체가 현실을 얼마나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을 읽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좀 더 날카롭게 다듬고 이 복잡한 현상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지적이시네요.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길에 오늘 저희의 대화가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